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스마트폰 구석에 혹시 몇 달째 켜보지도 않은 그런 앱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두 개쯤은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방치된 앱들 말이죠. 네, 맞아요. 거기에 아마 한 5천 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가입해두고 까맣게 잊어버린 쇼핑몰 포인트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뭐 큰돈 아니니까 그냥 아깝다 하고 넘기시잖아요. 네,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방치한 그 5천 원짜리 기프티콘이 진짜 최첨단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범죄 조직의 직접적인 연구개발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처음 들으면 다들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 몇 개가 어떻게 거대한 범죄 카르텔을 먹여 살리냐고 반문하시겠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 자료 보고 진짜 안 믿겼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이버 범죄의 아주 정확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분석은 바로 그 믿기 힘든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전달된 그 Y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문서를 중심으로 가야죠. 네, 그 문서랑 그 안에 포함된 포인트 피벗 프로젝트 데이터, 그리고 최근 한국의 굵직한 명의도용지랑 대출 사기를 다룬 서울경제, 일요시사, SBS 보도까지 다 종합해 볼 건데요.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비밀번호 복잡하게 만드세요, 이런 뻔한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대한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로 지망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한국에서 이 문제가 이토록 치명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오늘 하나씩 풀어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쓰는 그런 단어 아닌가요? 네, 우리가 보통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전 세계에서 부품 조달하는 걸 공급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해킹 조직들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와, 해킹 조직이 기업처럼 분업을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일한 천재 해커 한 명이 어두운 방에서 혼자 키보드 두드리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거든요. 철저하게 분업화된 범죄 서비스, 이른바 CEAS의 시대가 온 겁니다. 범죄를 서비스형으로 제공한다는 뜻이군요. 제가 그 언론 보도들을 연결해 보니까 이 범죄 스케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숫자로 확 와닿더라고요. 특히 그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통계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네, 엠세이퍼 데이터요.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되는 거 막아주는 서비스잖아요. 서울경제 보도 보니까 이 서비스 가입 제한 이용 건수가 2023년에는 123만 건이었어요. 123만 건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이게 2,009만 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와, 2,009만 건이요? 네, 불과 2년 만에 16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보안에 예민해져서 가입을 많이 했다고 보기에는 증가세가 너무 기형적이지 않나요? 그 이면을 아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16배라는 숫자는 대중의 공포심이 커진 결과이기도 하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범죄 조직들의 공격 단가가 그만큼 극적으로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아, 공격 비용이 싸지니까 무차별적으로 다 뚫어버린다는 거군요. 네, 자동화가 완성된 거죠. 일요시사가 보도한 2025년 통신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2,123건으로 역대 최대였고요. 그중 명의도용 분쟁이 217건이었습니다. 아까 SBS 보도에 나온 그 20, 30대 사회초년생 가전구독 내구재 대출, 내구재 사기,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정확합니다. 범죄자들이 대량의 계정을 탈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명의를 훔치고 그 명의로 대포폰을 뚫거나 대출을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이요. 네네. 이게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과거의 해킹이랑 지금의 해킹을 좀 비교해 봤거든요. 10년 전에 대형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털렸을 때 그거는 약간 내 지갑에서 현금 10,000원 빼가는 좀도둑 같았어요. 네, 그때는 딱 거기서 끝났죠. 맞아요. 기분 나쁘고 손해보지만 상황이 종료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구축한 공급망은 훔친 자동차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엄청 조직적인 불법 해체장을 운영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 불법 해체장이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렇죠. 누군가는 차를 훔쳐오고
누군가는 분해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엔진이랑 타이어를 각각 다른 암시장에 팔아치우고요. 네, 그리고 그 수익으로 더 정교한 만능 열쇠를 사서 또 다른 차를 훔치러 가는 구조죠. 그 불법 해체장에서 다루는 부품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잊혀진 계정들인 셈이고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10년 전에는 로그인 명단 자체가 최종 목적지였다면 지금은 그 로그인 정보가 거대한 수익화 파이프라인의 아주 작은 입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제가 문서를 보면서 가장 의아하면서도 소름 돋았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그 한국형 범죄 서비스 공급망이라는 개념이에요. 솔직히 사이버 공간에 무슨 국경이 있나요? 근데 왜 굳이 한국이라는 특정 지형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 질문이 이 심층 분석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언제나 마찰이 가장 적고 황금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몰려들거든요. 환금성이 높은 곳이요? 네, 여기서 한국 IT 생태계 특유의 저장된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 저장된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이나 네이버 페이 포인트, 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같은 걸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코드 하나만 띡 찍으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도 사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이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 생태계가 촘촘하게 그리고 진짜 현금과 거의 동일한 유동성을 띠면서 발달한 곳이 드물거든요. 아, 외국은 이런 시스템이 한국만큼 안 되어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해커 입장에서는 굳이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은행 메인 시스템을 위험하게 해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널려 있으니까요. 네,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일반 웹사이트 계정만 뚫어도 그 안에 담긴 5,000점, 만점짜리 포인트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몇 분 만에 진짜 현금으로 세탁되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그렇게 계정을 여기저기 막 털고 다니면 보안업체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모니터링은 하죠. 그 어뷰즈 IPBB 같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IP 평판 서비스들이 매일 해킹 시도 감시하고 블랙리스트 업데이트할 텐데 왜 이 한국형 범죄 조직들은 그 레이더를 다 피해가는 거죠? 그게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글로벌 보안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눈뜬 장님이 된다는 뜻인가요, 혹시?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보안 시스템은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본넷이나 유명한 악성 코드 서명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네네. 하지만 이 한국형 공급망은 철저하게 로컬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IP가 평범한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불 유심 팝니다 혹은 급전 대출해드립니다 이런 스팸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런 글들 인터넷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 글의 진짜 목적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유도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보안 스캐너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일까요? 아, 그냥 한국어로 쓰인 텍스트 데이터일 뿐이겠네요? 맞습니다. 악의적인 해킹 코드가 아니니까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들은 글로벌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형에 완벽하게 적응한 돌연변이 바이러스 같은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돌연변이죠. 글로벌 리스트에는 완전히 깨끗한 IP로 나오는데 한국의 맥락에서는 게시판에 스팸 뿌리고 텔레그램 브로커랑 연결되고 남의 명의 도용하는 끔찍한 짓을 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포인트 비법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문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이걸 다 추적한 건가요? 네, 이 데이터는 단순히 어느 IP가 로그인은 실패했냐를 넘어서 그 IP들이 국내 게시판과 텔레그램 사이에서 어떻게 느슨하게 연대하고 분업하는지를 다 추적해냈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A그룹은 훔친 계정을 공급하고 B그룹은 그 계정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C그룹은 스팸을 뿌려대 대출 사기 피해자를 모집하는 식이죠.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충분히 끔찍한데 전달받은 자료에 그 국내 공급망 흐름도 그림 있잖아요. 아, 피규어 A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것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절망적인 대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훔친 포인트랑 기프티콘을 중고거래로 현금화했잖아요. 그렇죠. 현금화가 1차 목적이니까요. 보통 범죄 영화 보면 여기서 악당들이 현금 여행 가방에 꽉꽉 채워놓고 남미행 비행기 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서는 보통 그렇게 끝나죠. 해피엔딩이든 배드엔딩이든. 근데 이 조직들은 현금화 단계에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 돈을 가상자선, 즉 암호화폐로 바꾼다고 문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암호화폐가 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추적 피하려고 코인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대중들은 보통 코인을 경찰 추적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용 은닉처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공급망 구조에서
코인은 그것보다 훨씬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괴적인 역할이요? 네, 바로 환류 장치입니다. 피드백 메커니즘이죠. 환류 장치요? 그러니까 돈을 빼돌려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을 다시 시스템 안으로 펌프질에 넣는다는 뜻인가요?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탈취한 자산을 현금화하고 이걸 다시 코인으로 쪼개서 세탁한 뒤에 그들은 남미행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다크웹 쇼핑몰로 접속합니다. 다크웹으로요? 가서 뭘 사는 거죠? 거기서 방금 전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유출 계정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이고요. 추적을 피할 더 안전한 프록시 서버나 VPS를 통째로 임대합니다. 와, 미쳤네요. 심지어는 해킹 과정을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최신 소프트웨어 툴까지 그 코인으로 구매를 하죠. 이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정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방치한 5,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 누군가의 장바구니 포인트 몇 점, 이게 다 뭉쳐져서 코인으로 변환되고 그 코인이 해커들의 다음 공격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완벽한 R&D 예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돈이 나를 찌를 칼을 벼리는 데 쓰이고 있다니. 진짜 너무 오싹하네요. 이게 바로 10년 전과 지금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10년 전 해킹이 단발성 사건이었다면 지금의 ATO 범죄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재투자하는 완벽한 자본주의적 운영 모델로 진화한 거죠. 무한 동력 기계가 되어버린 거네요, 진짜. 네, 멈추지 않는 기계죠. 근데 이쯤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놈들이 인프라 잘 갖춘 건 알겠어. 그럼 우리가 로그인할 때 방패를 엄청 두껍게 만들면 되잖아, 라고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고통받는 지긋지긋한 캡차 있잖아요. 신호등 사진 9장 중에서 3장 고르라는 거. 아니면 엄청 구불구불하게 찌그러진 글자 읽어서 타이핑하라는 거요. 캡차. 네, 사람도 풀기 짜증나는 그거죠. 저도 가끔 헷갈려서 3번씩 틀리고 막 화나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기계가 절대 못 풀게 미친 듯이 어렵게 꼬아버리면 로봇 접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어의 벽을 높이면 공격자가 포기할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료에서 확인한 그 캡차 우회 POC, 즉 개념 증명 데이터를 보면 그 상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계가 그걸 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캡차는 이제 범죄자들에게 문을 막는 자물쇠가 아닙니다. 그냥 문 앞에 놓인 아주 작은 방지턱에 불과해요. 방지턱이요? 아니, 방지턱 치고는 인간인 우리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뚫린다는 거죠? 과거의 봇들은 코드를 통해서 웹페이지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어자들은 돔 난독화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돔 난독화요? 그게 뭐죠? 웹페이지의 코드를 수시로 막 섞어버려서 봇들이 로그인 버튼 위치를 코드로 못 찾게 만드는 기술이죠. 마치 집주인이 매초마자 자물쇠 형태를 바꾸는 셈이었습니다. 그거 되게 똑똑한 방어법 같은데요. 예전에는 통했죠. 하지만 현대 해커들은 더 이상 코드를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플레이라이트 같은 웹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요. 마치 진짜 인간이 마우스를 쥐고 화면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헐, 기계가 사람처럼 화면을 본다고요? 네, 문짝에 코드가 어떻게 섞여 있든 상관없이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화면에 있는 버튼을 직접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문 코드를 아무리 복잡하게 꼬아놔도 소용이 없군요. 앞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럼 앞문에서 딱 버티고 있는 캡차는요? 특히 오디오 캡처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목소리 지지직거리게 들려주고 받아줬게 하는 거요. 그게 사실 가장 절망적인 부분입니다. 공격자들은 여기에 오픈 AI의 위스퍼 같은 초정밀 음성 인식 모델을 결합해버리거든요. 와, 위스퍼요? 인공지능을 쓴다고요? 네, 화면에 오디오 캡처가 뜨면 플레이라이트가 사람처럼 재생 버튼을 누르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위스퍼 모델이 듣고 단 1초 만에 텍스트로 변환해버립니다. 1초요? 미쳤네요, 진짜. 심지어 최신 LLM 에이전트들이 그 뒤에서 상황을 다 판단하고 직접 타이핑까지 완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유료 API나 거대한 슈퍼컴퓨터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커들 개인 컴퓨터로 한다는 건가요? 네, 해커의 로컬 노트북 환경에서도 100% 완벽하게 구동된다는 겁니다. 흔적도 안 남고 비용도 전혀 안 들죠. 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네요. 우리는 눈 부릅뜨고 횡단보도 사진 찾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해커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보는 화면을 똑같이 보고 듣고 판단해서 단 몇 초 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완벽하게 비대칭적인 싸움이 된 겁니다. 자료 보니까 구글의 리캡차 오디오 챌린지가 평균 5.42초 만에
무려 85.15%의 정확도로 뚫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5.42초면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진짜요? 저는 신호등 찾을 때 10초는 좋게 걸리는데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네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화면이라는 단 하나의 방어선, 즉 캡차에 의존하는 보안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어진 거군요, 이제는. 네, 공격자가 이미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유출된 비밀번호 목록을 엑셀로 쫙 들고 있고요. 자동화된 LLM 에이전트가 5초 만에 캡차를 다 풀어버리고 털어낸 포인트를 코인으로 세탁하는 파이프라인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데 네네. 현관문 문고리 하나 조금 더 뻑뻑하게 만든다고 이 거대한 불법 비즈니스가 멈출까요? 절대 안 멈추죠. 절대 안 멈추겠네요, 진짜.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백신도 안 통하고 블랙리스트도 소용없고 캡차도 5초 만에 박살이 나면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4명이가 도용되길 기다려야 하나요? 답답하시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방어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죠? 이제 우리는 개별적인 IP 하나 혹은 개별적인 로그인 시도 한 번에 집착할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는 행위망 전체를 조망해야 합니다. 비헤이비어럴 네트워크를 봐야 한다는 거죠. 행위망 전체를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단편적인 발자국 하나 쫓는 게 아니라 동선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현관문에 누가 손을 댔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동네를 어떻게 배회했는지, 며칠 전에 다른 집 창문을 엿보진 않았는지. 아, 전체적인 맥락을요. 네. 그리고 훔친 물건을 어떤 트럭에 싣고 어느 전당포로 갔는지 그 연결고리를 통째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어떤 IP가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접속인지 아니면 로그인 직후에 평소와 다르게 상품권을 급격히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패턴을 보이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네네. 그 활동이 국내 통신사의 부정 개통이나 텔레그램 모집 흔적과 연결되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서 이 범행을 위해 주거용 인터넷 회선과 해외 클라우드 서버가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지 자금 순환 구조까지 한 번에 엮어서 붕괴시켜야 합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두더지 게임처럼 뿅뿅 튀어나오는 해커 IP 하나하나를 그냥 망치로 때려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군요. 네, 금방 다른 IP로 또 들어오니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비즈니스 시스템, 그 공급망 자체의 혈관을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 그 연결망을 못 끊으면 걔네들은 내일 또 누군가의 포인트로 새로운 망치 사와서 우리 현관문을 두드릴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방어자들은 엑스레이에 찍힌 하나의 골절 부위만 치료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죠. 이 범죄는 몸 전체를 타고 흐르면서 스스로 면역 체계를 우회하는 아주 시스템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헤쳐본 심층 분석의 여정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사이버 해킹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완전한 기업형 범죄죠. 지금의 계정 탈취는 어두운 방의 해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특수한 그 저장된 가치 생태계를 양분 삼아서 암호화폐를 매개로 자본을 순환시키고 끊임없이 자기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지독하게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그 작은 보안의 허점들이 결국 사회초년생들을 대출 사기의 늪으로 빠뜨리고 명의를 도용하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연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 잔인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결국 방어의 첫걸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덮으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진짜 끔찍한 가정이 하나 생겼거든요. 어떤 가정인가요? 방금 우리가 이 해커들이 훔친 돈으로 R&D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인프라도 사고 LLM도 도입하고요.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빼앗긴 그 포인트로 불린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아예 오직 해킹과 사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AI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글로벌 기업들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오직 타인의 취약점만 파고들도록 훈련된 잠들지 않는 지능. 그때 우리가 막아야 할 대상은 모니터 뒤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빈틈을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무한한 시스템 그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로 쓰일 때 가장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거대한 괴물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 오늘 당장, 지금 이 방송 끝나는 즉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요. 스마트폰 당장 여시고요. 오랫동안 안 썼던 웹사이트나 앱 계정을 탈퇴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남은 5,000원, 1,000원의 찌꺼기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세요.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공급망을 끊는 시작점이니까요. 여러분의 손으로 그 끔찍한 조직의 연구개발 예산을 직접 삭감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통찰을 나눠주셔서 시야가 한층 넓어졌네요. 저도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정, 오늘 한번